부부가 서로에 대한 공격성을 조금 낮추고 서로에 대해서 방법을 알기 위해서 뭘 하시면 좋으냐면 질문을 하셔야 돼요. 상상을 하지 말고 질문을 하셔야 돼요. 한국의 항혼이혼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폭증한 이유는 뭐죠? 이제 참지 않는 건가요? 더 이상 참지 않는 세대가 된 거고요. 네. 그리고 옛날에는 황혼이혼을 하기 전에 죽었어요. 그치. 배우자 둘 중에 한 분 혹은 두 분이 다 돌아가시거나 이런 경우가 네. 많았고, 이제 황혼 이혼이 우리가 보통 20년 이상 결혼 생활 하시고 그 이후로 이혼하시는 분들 우리가 황혼 이혼이라고 부르는데, 황혼 이혼은 지금은 30년 이상 정도로 거의 뭐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 게, 20년이면 예를 들어 내가 30에 결혼했다. 50이면 황혼이에요. 새파란데. 그래서 보통 그래도 60은 넘어야 되지 않겠는가, 결혼 생활 한 30년은 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 하는데, 어쨌든 우리나라가 지금 신혼이혼보다 황혼이혼이 훨씬 더 늘어났잖아요. 늘어났는데, 이렇게 황혼이혼이 급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나이 든 부부가 늘어났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지금 그 황혼이혼을 하시는 분들이 보면 가장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1차 베이비 부모들하고 2차 베이비 부모들 사이에서 이혼율이 굉장히 높은데, 그 중에서도 1차 베이비 부모들 1955년생부터 63년생까지, 이때를 우리가 1차라고 부르고 74년까지 2차라고 부르잖아요. 이 1차 베이비 부모들의 이혼율이 굉장히 급증하게 된 건데, 이 급증하게 된 데에는 이때 출생자들이 워낙에 많았고요. 740만인가. 그렇죠. 그리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분들이 워낙에 많아요. 그다음에 이때가 아주 고속 성장 시기입니다. 그러면서 사실 아버지는 밖에서 일하고 엄마는 아이들 적극적으로 키우면서,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빈둥지 증후군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퇴직 증후군, 특별히 은퇴 남편 증후군 이런 것도 굉장히 늘어나는 시기라서, 요 시기가 마침 또 그 황혼이혼 시기하고 덧붙여서 어떤 시기냐면 인생의 갱년기를 함께 경험하는 시기예요. 이 인생의 갱년기를 겪으면서 동시에 아이들에 관련된 이별, 그리고 내 직장에서의 이별, 동시에 이런 이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에 그 생애 고비를 넘기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혼이 많이 늘어나는 것도 있고, 또 마지막으로 요새는 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곧 재산 분할과 관련된 영역이 이혼에서 굉장히 아주 핵심이 되고 있잖아요. 옛날에야 뭐 이혼하고 나면 정말 여자들이 거의 쫓겨났었죠. 쫓겨나고 뭐 남편이 심지어 외도를 해서 쫓겨나도 아내가 받을 위자료는 거의 얼마 되지 않았고, 남편이 안 주겠다 그러면 끝이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뭐 각종 연금들 다 분할되고요. 뭐 그게 뭐 어떤 연금 형태이든지 간에 이혼한 이후에도 나중에 그거 발견하면 그거 찾아가지고 또 연금 분할 가능하잖아요. 그렇다 보니 경제적인 안정성, 이거 굉장히 이혼의 아주 중요한 결정자가 되고, 황혼 이혼을 하고 난 다음에 여성들은 할 일이 있어요. 남성들이 취직이 어려운 반면에 여성들은 나이가 들어서 취직하기가 남성들보다 오히려 더 수월해집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여성들의 사회적, 경제적 안정성이 이런 이혼에 대한 선택에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칠 수도 있죠. 그리고 조론도 좀 유행인데, 저는 사실 되게 뭐 반대하는 입장이긴 한데, 어떻게 추천하세요? 추천하지 않으세요? 전 조론은 별로 추천하진 않지만 제가 추천을 하건 안 하건 상관없이 하실 분은 하시는 거예요. 다만 분명한 건 조론을 우리가 별거랑은 구분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조론이 있고 별거가 있고 그다음에 이혼이 있어요. 그런데 조론하고 별거하고 이혼의 차이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조론이나 별거는 법적 관계가 유지되어 있는 겁니다. 이혼은 법적 관계가 해소되는 거예요. 이제 끝나는 거죠. 조론하고 이혼의 차이는 뭐냐? 조론은 관계가 여전히 좋아요. 그렇죠. 그 별거는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론 같은 경우에는 결국 되게 기본적으로 한시적이고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별거는 되게 기간을 정해놓는다 하지만 그 비율은 굉장히 낮고 일단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조론 같은 경우는 저는 보통 조론한다면 3개월 이내여야 된다. 100일 이내여야 되고, 그리고 서로 간에 내 생에 못 해봤던 것들을 꼭 해보고 싶다면 굳이 조론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죠. 꼭 해보고 싶다면 내 배우자에게 그만한 생애 첫 번째 방학을 주는 거예요. 휴가를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다시 3개월 뒤에 합치는 거예요? 합쳐야죠. 무한정으로. 그게 조론이에요? 저는 그렇게 조론을 정의하고 있는 게, 조론도 요새는 별거라고 하기 그러니까 조론이라고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조론은 다시 재결합을 그 기본적인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간도 정해놔야 되고요. 그 사이에 관계도 계속 좋아야 되고, 그다음에 생활비나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서로에게 공평하게 그리고 문제 없이 진행이 돼야 되고, 법적으로도 여전히 함께 있는 상태여야 되는 거. 관계가 좋아야 돼요. 서로 계속 그리워하고 돌보고 찾아가고 만나고 가족 간의 화합이나 이런 것들 여전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별거는 일단은 관계가 좋지 않아서 갈등 상황에서 발생한 이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이렇게 별거가 될 경우에는 정서적 이혼이 이미 발생을 한 겁니다. 정서적 이혼이라고 하는 건 법률 이혼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마음이 이미 멀어진 상태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미 각방을 쓰고 있다든지 네. 각방도 사이가 좋아도 각방 쓸 수 있어요. 그러나 별거라고 하는 건 각방을 넘어서서 아이의 존재를 내가 물리적으로 보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정서적 이혼은 이미 발생한 상태이고 앞으로 이혼이 될 것인지 말 것인지가 이제 관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혼이라고 하는 건 이제 완전히 법적으로까지 정서적 이혼을 넘어서서 혼인 관계가 해소가 된 거라서 어쨌든 이 세 가지는 분리를 해야 되는 것이지만 결혼은 그럼 저는 추천하냐? 전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너무 힘들게 서로 간에 난 결혼하고 싶고 난 시골에 조금 살아보고 싶단 말이야. 이런 상황인데 이것 때문에 갈등이 더 커질 것 같으면 결혼을 하는 게 나아요. 그게 아니라면 저는 웬만하면 인간은 똑같아요. out of sight, out of mind예요. 멀어지죠?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고요. 제가 3개월을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3개월 정도 딱 지난 부부들 인터뷰 해봤더니 이제 없는 게 편한 거야. 이제 내 혼자 있는 생활이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 또 같이 살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 고비, 그리움의 끝이 보이는 순간을 넘기지 말아야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각방이랑 눈에서 멀어지면 멀어진다는 얘기 해주셔서 이제 부부 관계에서 살면서 코를 너무 심하게 골아서 상대방이 잠을 못 자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각방은 저는 쓰면 안 좋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기러기 아빠나 어쨌든 떨어져 지내는 경우도 야 이게 눈에서 멀어지면 피부에서도 멀어지는 거고 몸에서도 멀어지는 거고 몸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고 저는 생각해서 갈 거면 부부는 같이 가야 된다는 게 제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각방이랑 기러기 아빠나 이런 것들은 결국 부부 관계를 안 좋게 만들 확률이 좀 높다. 그럼요.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대신에 우리가 요새는 수면 이혼이란 말을 해요. 수면 이혼이라는 게 잘 때 코 너무 골고 그럼 어쩔 수 없지. 상대방이 막 이렇게 옆에 있으면 뒤척거리니까 이게 자꾸 잠을 깨고 그잖아도 갱년기가 되고 그러면 이제 눈 감은 채 밤을 새요. 그러니까 눈을 이렇게 감은 채로 그냥 밤을 꼴딱 새는 겁니다. 이제 자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잠이 안 오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수면 이혼은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면 저는 이거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뭐 남편은 안방에 자고 아내가 마루에서 잔다든지 여기든지 아니면 각자 방에 잔다든지 이건 나쁘지 않지만 수면 때문에 각방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도 저는 반드시 말씀드린 게 있어요. 밥은 같이 먹어야 돼요. 밥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저희가 부부 상담을 해보면 밥을 같이 먹는 부부랑 같이 밥을 먹지 않는 부부는 확연히 차이가 나요. 무조건 밥 같이 먹는 부부는 저는 이혼 예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고 그리고 이제 기러기 아빠 잠깐 말씀하셨는데 전 기러기 아빠 이 분리동거 가족은 그러니까 분리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떨어져 있으면서 가끔씩 동거하는 가족이죠. 아버지가 간다든지 이렇게 아니면 뭐 펭귄 엄마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저는 안 하기를 권해요. 그렇죠. 저는 현장에서 이 기러기 아빠들의 비참한 자살도 많이 봤고요. 또 기러기 아빠든 엄마가 됐든지 간에 외도도 너무 많이 봤고요. 왜냐면 각자가 외로워지니까 거기서. 그리고 무엇보다 애들이 부모와의 추억을 전혀 갖지 못해서 떨어져 있는 부모에 대해서 이 사람은 자기의 모든 생애 일상에 누릴 수 있는 거 다 포기하고 그 돈을 다 보내는 거 아니에요. 애들이 그걸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 엄마도 사실은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 자세히 안 하고 그렇다 보면 애들하고의 관계도 굉장히 소원해지고요. 그러다 정말 운 안 좋으면 그 뭐 미국 애들 데리고 간 엄마들이 그렇게 옆집 사는 친절한 로봇하고 그렇게 친해진대잖아요. 이게 뭐 로봇가 됐건 마샬이 됐건 그렇게 다가온 사람들도 우리도 외로우니까 그렇다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모두가 다 애쓰고 잘해보겠다고 시작했던 그 기록이에요. 그런데 그게 성공적일진 모르겠지만 더 경우에 따라 성공적이지 못한 경우는 교육도 실패하고 관계도 실패하고 돈마저 완전히 공중분해돼 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도 생기기 쉽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같이 가면 좋으나 같이 가면 거기서 살 수가 없고 안 가자고 하니 정말 우리 애들 똑똑하고 또 뭐 이렇게 유학도 시키고 싶은데 욕망은 크고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말씀 드립니다. 국내에 있는 국제학교 보내라. 차라리 가족의 행복과 건강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맞습니다. 드리고 뭐 각자의 입장이 다르겠지만 저는 가족이 떨어지는 것보다 중요한 게 세상에 그렇게 많이 있을까? 그럼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떨어지면 저는 가족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는 영화 중에 가족의 탄생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각자 모르는 사람들이 한 집에 살면서 서로를 보듬어주는 영화거든요.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나를 보듬는 사람은 이제는 나에게 가족의 영역에 들어와 있다. 동거인을 넘어서는 관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우리 가족이 피가 섞인다고 또 피부치라고 해서 가족이 아니라 함께 서로의 기억과 세월을 공유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다면 매일 소통하셔라.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가서 머무는 시간을 자주 하고 행복하고 좋은 시간 갖고 대신 거기 가서 평소에 안 하던 잔소리는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사이 좋은 부부가 절대 하지 않는 것의 일상적 공격성. 요건 어떤 거예요? 예, 이게 일상적 공격성이라는 게 뭐냐면 대개 상대방과 함께 살아가며 우리가 부부가 진짜 싫어하는 게 있어요. 무시. 특별히 남자들은 아내가 무시하면 그때부터는 안쪽에 있는 거대한 악마가 확 일어납니다. 우리가 다 안쪽에 천사도 있고 악마도 있잖아요. 그런데 배우자가 나를 무시하면 이 안쪽에서 거대한 악마가 일어나서 나 아닌 사람으로 이 사람을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공격성은 뭐 기본적인 겁니다. 일단 아내가 무시를 하거나 혹은 배우자가 나를 무시한다 생각하면 그 관계는 이미 완전히 파토가 난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상적 공격성이라는 건 제일 먼저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 자체가 존재를 바스라뜨려 버리는 거니까 이런 것들, 또 상대방에 대해서 욕설하는 거, 배우자한테 야, 자, 그다음에 뭐 욕하고, 그리고 또 또래이거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연상연하 커플 같은 경우 가끔 싸우다가 이렇게 반말하고 욕하고 이런 경우 되게 많더라고요. 특별히 반말은 뭐 서로 간에 그 평소에 그랬다면 상관이 없지만 욕설하는 부부들, 요새 욕하는 부부들 너무너무 많아요. 깜짝 놀랄 정도로. 아이가 있는데 그 앞에서 뭐 18, 19번 고사하고 뭐 세상에서 알 수 없는 영어 욕까지 다 나와요. 이런 부부들 서로 간에 입을 틀어 막아야 되는 순간에 나오지 말아야 될 것들이 일상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 제일 먼저 말씀드릴 거, 배우자를 무시하거나 욕하는 행위 이런 것들은 일상적 공격성 중에서도 굉장히 높은 수위에 준하는 것이다. 그러니 욕하지 말아라. 특별히 상욕하지 말아라. 꼭 말씀드리고, 두 번째, 일상적으로 배우자를 무시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스스로 누워서 침을 뱉는 거예요. 그런 배우자를 자기가 골랐잖아요. 그래놓고 왜 무시를 하냐고요. 무시할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무시할 행동이 있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조금 더 나은 지점으로 옮겨가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머리를 써야죠. 무시부터 하는 사람은 머리가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나 무시는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걸 최대한 미루면서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좋게 만들까를 생각한다면 이건 사랑하는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배우자의 단점을 우리가 누구보다 잘 알아요. 누구보다 잘 알죠. 그래서 그걸 치명적으로 공격하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더 깊이 찔러요. 그러니까. 찌른다고요. 그러면 이게 장기를 통과해서 완전 폐부까지 들어와요. 폐부에 들어온다는 얘기는 숨을 막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인생을 거의 절단낸다는 얘기예요. 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배우자의 단점을 언제 쓰냐? 내가 분리할 때 써요. 되게 치사한 거. 인간은 원래 치사해요.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배우자라고 하는 건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남은 생에 위기의 순간에 사회적 연대감의 1순위예요. 나를 도울 그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내 자식이 내 삶을 배우고 우리의 자식들이 앞으로의 생애를 살아갈 때 그 언어를 배우고 대인 관계, 그 대상 관계를 배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 배우자가 공격적일지라도 나도 동일한 방식으로 공격할 것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선하게 표현하되 여보, 자기 나한텐 이렇게 말하지 말고 이렇게 말해줘 라고 하는 대안까지 좀 제안을 해주시면 그 사람이 그렇게 거칠게 말하고 단점을 서슴없이 말할 때는 그 방법밖에 쓸 줄 몰라서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럴 땐 이렇게 말해달라 혹은 이거는 멈추어달라고 요청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A라는 지점이 창으로 찌르면 나는 널 대포로 갈기겠다.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했다가는 모든 것들이 다 산산이 부서져서 이름 없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 존재의 무만감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나에게 상처만 주는 배우자를 변화시키는 방법은 그런 대안을 요청하는 것, 이런 것들로 잘 해결이 되나요, 근데? 뭐 잘은 해결이 안 되죠. 그러니 저희 상담계가 얼마나 잘 되겠어요. 노력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도 부부가 같이 가서 상담을 받는 거잖아요. 네, 너무 좋죠. 그러나 노력하는 부부하고 노력하지 않는 부부는 확연히 달라요. 노력하는 부부는 한 걸음씩이나마 지속적으로 좋아집니다. 다만 전혀 노력하지 않고 서로의 탓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누구누구 탓 이런 걸 심리학에서는 귀인이라고 불러요. 외부 탓, 남 탓하는 걸 우리가 외부 귀인이라고 부르고 내 탓이야, 내가 잘못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걸 내부 귀인이라고 불러요. 내부 기인에 좀 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정신건강의 최고봉은 역시 남 탓이에요. 그래서 남 탓하는 게 제일 편하거든요. 나는 뭐 위너슨 정직하고 별일 없는 사람이고 저 사람이 문제라 있어서 내가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된 거라 사실 남 탓이 제일 편하긴 합니다만 우리가 남 탓을 알지만 남 탓을 고지고대로 이야기한다면 그게 어린아이인 거예요. 그게 이제 미성숙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여주는 거라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하는 방식을 보면 그 사람의 성숙 수준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부부가 서로에 대한 공격성을 조금 낮추고 실제 서로에 대해서 방법을 알기 위해서 뭘 하시면 좋으냐면 질문을 하셔야 돼요. 상상을 하지 말고 질문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 사람한테 이거 하면 좋아할 거야. 내가 이 말하면 저 사람이 풀릴 거야.
이건 완전히 상상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부부 상담 같은 거 할 때 결혼 전 예비 상담, 결혼 예비 상담하고 결혼한 후에 저는 한 1년 이내에 그 부부 상담 꼭 받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 10년 주기로 한 번씩 이제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요. 사람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럼 달라지면 뭐가 달라지냐면 배우자의 성향이 달라지고 원하는 말이 달라지고 그다음 반응하는 방식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럴 때 상상할 게 아니라 그 부부 상담을 할 때 물어보도록 해요. 당신 화가 났을 땐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러면 어떤 사람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어. 아니면 잠깐 내가 나가다 올 테니까 그거를 그냥 좀 놔뒀으면 좋겠어. 굉장히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아니면 날 안아줬으면 좋겠어. 근데 막상 그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이렇게 생각하는지 알고 있었습니까? 물어보잖아요. 전혀 몰랐어요가 거의 70, 80%예요. 물어보셔야 됩니다. 내가 자기 힘들 땐 어떻게 하면 좋겠어? 자기 결혼 기념일이나 생일 땐 내가 어떻게 해주는 게 제일 좋아? 혹시 뭐 선물 같은 게 좋아? 아니면 뭐 편지 같은 걸 써주는 걸 좋아해? 상대방이 물어보면 아이 뭐 이런 것 좀 하지 마세요. 바로바로 좀 답변을 주시고 그래야 서로 간에 정답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정답 감정을 가질 수 있어요. 정답의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야 어긋나는 게 적어요. 그래서 행복한 부부, 좋은 부부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를 또 물어볼 것. 그리고 그 물어본 것에 대해서 가능하면 거기에 준해서 이행하려고 우리가 애써야 될 것. 그게 상상을 통해서 때로는 절망감이 커지는 것보다 훨씬 더 건강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기뻐하고 나의 만족도도 높아지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을 하고 그에 맞는 이제 행동을 해주는 건데 부부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 성격 차이도 있잖아요. 사실 성격이라는 거 본인도 어쩔 수 없는 본인만의 그 타고난 성격 같은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인간은 다 성격 차이가 있어요. 부모하고 자식도 성격 차이가 있고요. 심지어는 쌍둥이도 성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왜 쌍둥이 MBTI 되게 유행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보면 언니는 뭐 I라도 점수가 엄청 차이가 나고 E라도 점수가 엄청 차이 나고 그런 것처럼 인간은 지문이 다른 인간은 다 다른 인류예요. 그래서 부부가 같을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정말 큰 오해인 게 사랑이 우리를 같게 만들지 않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이 사람이 내 눈에 들어왔던 이유는 내가 갖지 못한 점을 내가 보았기 때문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보상성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렇게 이런 서로 다른 점은 성격 차이일 수도 있지만 서로에 대한 보완 지점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보완 지점에 있는 이런 이런 짝은 좋을 때는 보완 지점인데 안 좋을 때는 이게 이제 차이로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특별히 이를테면 뭐 우리가 뭐 치약을 가운데 짜냐 끝에서부터 짜냐 화장실 뚜껑을 뭐 오리느냐 내리느냐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차이들에 집중하는 게 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차이는 어차피 다 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나는 왜 그를 견디지 못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회사에 갔을 때 이 친구도 나랑 성격이 완전히 달라. 그리고 집에서 내 배우자도 나랑 성격이 완전히 달라. 근데 나는 직장에서의 걔는 내가 견디는데 집안에서 얘는 내가 못 견디겠는 거예요. 매일 부딪히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서 훨씬 더 오랜 시간 있어요. 집에서는 들어왔다 좀 이따 자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자면 부부는 실제 함께 있는 시간이 직장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과 머무는 시간보다 짧습니다. 잠을 자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잠을 잘 때는 거의 둘 다 좀비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짧은 시간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기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나를 안다고 생각해요. 알긴 개뿔이 알아요. 부부처럼 서로의 속을 모르는 경우 보통 부부는 서로를 상상하지 서로를 알지 않습니다. 그러니 저 사람이 나를 알 것이다 혹은 알아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욕구하고 상상이 있을 뿐이지 실제 그 사람 안쪽에 들어가 진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고 욕구라고 하는 게 성적 욕구를 포함한 다른 이 사람이 소망하는 모든 바를 다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부부가 대화를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말을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자꾸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럴 땐 이렇게 해주기를 요청해 주어야 돼요. 그러면서 조율점을 찾는 거거든요. 부부들 중에 사이가 좋은 부부들하고 최악인 부부들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상상을 해요. 부부 사이가 좋은 부부들은 긍정적 상상을 해요. 최악인 부부들은 부정적인 상상을 해요. 그러면서 어떤 상황이 더 안 좋아질 것이라고 예측을 해요. 그 사이가 좋은 부부들은 보면 긍정적으로 상상을 하면서 그 상상을 어떻게 실현할까를 같이 고민을 해요. 이런 차이가 되게 많이 나는 거라 성격이 달라서 서로가 차이가 있다. 온 세상 모든 부부들이 다 차이가 있고 다툼하고요. 이혼도 해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다툼이 해소되기도 하고 이혼이 다기 재결합이나 혹은 또 다른 사람하고 결혼했을 때 똑같은 사람 만나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대응의 패턴
패턴의 문제이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서 가능하다면 그 사람이 나른 건 당연한 건데 나는 그 사람에게 어떤 과잉 기대를 가지고 있는가 혹은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건 맞지만 나에 대해서 혹시 오해하고 있는 건 없는가 이걸 한 번쯤 좀 물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뭐 물론 이제 상상을 하면서 재미도 있고 다투면서 뭐 기쁨도 있고 합니다만 저는 많이 다퉈서 좋은 부부를 본 적이 없어요. 다툼은 가능한 최소화하고요. 좋은 기억들을 늘리면 좋지만 좋은 기억이 많지 않다 하더라도 별일 없으면 우리 부부는 행복한 거예요. 같이 밥 먹을 수 있고 가끔 산책할 수 있고 그리고 오해 지점이 조금 적고 그다음에 상대방이 불편한 지점이 있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소되는지 알고 있다면 이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200년도 살아요. 중요한 거는 기대를 줄이고 대화를 많이 해야 되는군요. 기대를 물어보고 대화를 많이 하자. 대화를 많이 하자. 기대를 줄이는 것만이 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대는 생겨나요. 나의 욕망이 있기 때문에 내 욕망이 뭉게뭉게 피어나는 만큼 그 뭉게 구름을 누가 충족시키면 좋겠는가? 바로 내 배우자인 거죠. 그래서 기대를 줄이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지만 기대를 물어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삶을 또 만들어 가보자. 결국 중요한 거는 문제는 늘 생기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풍부한 대화인 거네요. 네. 풍부한. 자, 그럼 부부관계 마지막 요약 질문으로 중년 이후 위기 부부들이 다시 건강하게 좀 부부 생활로 다시 돌아오는 방법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요. 위기의 상황에 자주 맞닥뜨렸던 부부라면 스스로 위기를 어떻게 타개하는지도 알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위기가 너무 잦다면 저는 외부 도움을 좀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제3자가 또 다른 해법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제3자가 둘 간의 화해의 공간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또 오해를 줄이면서 실제 현실적으로 둘이 나아갈 수 있을 만한 용기를 주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마음 투자 사업도 있고요. 또 건강가정지원센터 이런 데서 무료 상담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잊지 마시고 둘만이 가지고 있는 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특별히 안 좋아진 그래서 좋지 않은 결과를 낸 친구에게 가서 물어보지 말 것. 오히려 전문가에게 가서 물어보시면서 그 위기 속에서 우리 부부가 보지 못한 것들을 함께 좀 추가적으로 볼 수 있도록 전문가를 찾아가시고 무엇보다 내가 위기라면 내 배우자는 더 큰 심리적 위기에 봉착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배우자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도 그런 상담을 하시나요? 저 상담가예요. 모르셨구나. 아니요, 그런 상담도 많이 하시는가 싶어서요. 많이 하죠. 개인 상담. 그런 걸 조금 하고 상담. 이제 강의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실 수도 있으니까. 강의는 이제 수입의 원천이고요. 예, 그래서 저의 여쭤본 원래 겁니다. 본 직업은 상담가입니다. 강연의 수익이 아무래도 더 크니까. 왜냐면 이제 상담은 시간의 이 단가가 저는 어느 정도 아니까. 근데 저는 상담을 좋아해요. 상담하는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남모르는 기쁨이 있어요. 이 직업적 기쁨이라는 게 이거 상담사라는 게 굉장히 소진도 많이 되고요. 그리고 이 상담을 하다 보면 너무 비극적 순간들이 많이 와서 이게 약간 마음에 굳은 살 같은 게 배겨요. 아주 큰 일이 아니고서는 아유 뭐 저런 거 가지고 저러냐 이렇게 될 만도 한데 매번 새로워요. 모든 사례가 매번 새롭고 똑같은 사례 같지만 이 사례만의 그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알죠. 뭘 하냐면 사람의 고통은 다 주관적이에요. 남들이 볼 땐 별거 아니지만 자기에겐 백인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또 저도 뭐 부부 갈등이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거 돌이켜 보면서 저희 내담자들 만나는데 상담은 저는 굉장히 귀한 직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또 교양으로라도 상담받으라고 얘기해요. 나를 분석하고 알아가고 무슨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나 상처들을 내가 스스로 알아서 한번 살펴본다는 게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요새는 또 무료 상담도 많으니까 여러분도 꼭 한번 상담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받아봤으면 좋겠는 게 우리가 대화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 방송국 같은 거 예능 같은 거 보면 그냥 그 패널들끼리 얘기해도 되지만 MC가 있잖아요. MC가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대화가 풍부하게 만들어주잖아요. 부부가 둘이 대화하면 되지.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이지. 중간에 MC 같은 역할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분이 이야기도 해주고 이분의 이야기도 다시 돌려서 해석도 해주고 요런 게 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 작가님 상담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우울증을 옛날에 8년 전에 겪은 적이 있어서 상담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 저는 원래 대화를 많이 하거든요. 제 치부도 지인들한테 얘기하고 하는 사람이라서 상담을 저는 꼭 받아야 되시는 분은 내 치부나 내 힘든 거를 얘기를 잘 못 꺼내시는 분들은 그런 분은 저는 꼭 받아야 되고 이제 저는 이제 사실은 그걸 워낙 잘 얘기하는 편이라서 안 받아도 크게 문제는 없지만 한번 받아봤는데 그래도 색다른 경험이고 도움은 되긴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상담을 받아본 것과 받아보지 않은 사이 경험이 차이가 되게 크거든요. 그리고 상담을 통해서 인생이 바뀌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잊지 마시고 교양으로라도 꼭 한번 상담 받아보십사 권해드립니다.